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뇌과학과 호흡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호흡법, 이것도 뻔한 건강 정보 아닐까?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읽어보니까 와,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더라고요. 호흡이 그냥 산소 공급이 아니라 뇌의 작동 모드를 직접 바꾸는 생리적 스위치다. 이 관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 스위치라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목표는 이 스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걸 일상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핵심은요, 호흡이 가진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거든요. 독특한 위치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박동이나 소화 같은 거 우리가 자, 이제부터 심장 천천히 뛰어 이렇게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알아서 되는 거니까요. 네, 전부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하는 일이죠. 그런데 호흡은 달라요. 평소엔 자율신경계가 조절하지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의식적으로 길게 또는 짧게 조절할 수 있죠. 우리가 유일하게 개입할 수 있는 자율신경계 활동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지점 때문에 호흡은 우리의 의식, 그러니까 뇌의 CEO라고 불리는 전전두엽이 자율신경계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한 라인이 되는 겁니다. 의식이 자율신경계에 직접 연결되는 한 라인이라니.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한 라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자료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던 원리가 날숨을 길게 할수록 뇌는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점이었어요. 들숨이 엑셀, 날숨이 브레이크라는 비유가 확 와닿던데 숨을 내쉬는 게 왜 브레이크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 몸의 안정화 시스템인 미주신경을 직접 자극하기 때문이거든요. 미주신경이요? 네, 뇌에서부터 주요 장기들까지 아주 길게 뻗어 있는 신경인데요. 이게 활성화되면 마치 몸 전체에 이제 괜찮아, 진정해 하는 신호를 쫙 보내는 것과 같아요. 긴 날숨이 바로 이 미주신경을 켜는 스위치인 셈이죠. 그러니까 미주신경이 일종의 비상벨을 끄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럼 그 신호가 뇌의 다른 부분, 예를 들면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 같은 곳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나요? 바로 그거죠. 미주신경이 딱 켜지면 위험을 감지하는 경보 시스템, 즉 편도체의 활동이 줄어들어요. 동시에 너무 과도하게 분석하고 걱정하느라 과열된 전전두엽의 부하도 낮춰주고요. 그래서 중요한 발표 전에 막 떨릴 때 심호흡 한번 길게 내쉬면 갑자기 머리가 차가워지는 경험?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닌 명백한 생리적 반응인 거죠. 날숨이 브레이크라는 건 정말 와닿네요. 근데요, 보통 불안하면 주변에서 숨 깊게 쉬어라고들 하잖아요. 저도 그래 왔고요. 근데 보내주신 자료에서는 그게 대표적인 오해고 깊이보다 리듬이 중요하다고 해서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불안할 때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숨을 막 들이마시려고 하시는데 사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반대라고요.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호흡 리듬이 일정해지면 우리 뇌의 가장 원시적인 부분인 뇌관의 호흡 충추가 상황이 안정적이구나라고 인식을 해요. 뇌관에서요? 네. 그러면 스트레스 저항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심박 편의도, 즉 HRV가 눈에 띄게 상승하죠. 잠깐만요. 그럼 제가 스마트워치로 HRV 수치를 매일 보는데 그 수치가 낮은 날은 제 뇌가 상황이 통제 불가능하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제가 의식 못하는 사이에도요? 정확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뇌는 이 안정된 리듬 자체를 상황이 내 통제하에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로 받아들이거든요. 와, 반대로 리듬이 깨지면 아무리 숨을 깊게 쉬어도 뇌는 계속 불안 신호를 보내는 거고요. 그래서 깊이보다 리듬이 우선입니다. 리듬이 통제감의 신호가 된다니 정말 중요한 사실이네요. 마지막 원리는 흉식 호흡과 복식 호흡의 차이였습니다. 이것도 그냥 숨 쉬는 부위가 다른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게 뇌의 작동 모드 자체를 바꾼다고요? 네, 흉식 호흡, 그러니까 가슴으로 얕고 빠르게 쉬는 숨은 우리 몸의 투쟁 도피 시스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요. 우리를 긴장,
판단, 경계 모드로 만들죠.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필요한 모드입니다. 아, 일할 때 모드네요. 그렇죠. 반면에 횡격막을 깊게 사용하는 복식 호흡은 휴식 소화 시스템인 부교감 신경을 켭니다. 우리를 안정, 회복, 통합 모드로 전환하죠. 한 발 물러서서 전체를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필요한 모드예요. 와, 어떤 호흡을 하느냐에 따라 뇌가 세상을 인식하는 필터 자체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호흡 하나로 뇌가 세상을 보는 필터 자체를 바꿀 수 있다니? 그럼 이제 이 원리들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기술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 4가지 대표적인 호흡법이 있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4-6 호흡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게 가장 직관적이죠. 4초간 코로 들이쉬고 6초간 입이나 코로 천천히 내쉬는 가장 기본적인 안정화 호흡법입니다. 4초 들숨, 6초 날숨. 네, 앞서 말했던 날숨은 브레이크다라는 원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기술이에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을 때나 중요한 회의 전에 긴장해서 말이 꼬일 것 같을 때 써보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딱 2, 3분만 해보세요. 길어진 날숨이 과열된 전전두엽의 온도를 직접적으로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이건 제가 바로 써봐야겠습니다. 저도 녹음 전에 머리가 과열될 때가 많은데 그냥 진정하자 다짐하는 것보다 훨씬 과학적이네요. 다음은 박스 호흡인데 이건 4-4-4-4 정사각형을 그리는 느낌이더군요. 네이비실이 쓴다고 해서 유명해졌다고요. 네, 맞아요. 박스 호흡의 목적은 안정보다는 뇌의 리듬을 재정렬, 그러니까 리셋하는 데 있습니다. 리셋이요? 네, 4초 들숨, 4초 정지, 4초 날숨, 4초 정지. 이 4단계가 길이가 똑같잖아요. 네. 이 균등한 리듬이 감정이 격해져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울 때, 혼란스러운 정보 속에서 평정심을 되찾아야 할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히 그 일정한 간격의 정지 구간이 뇌에 내가 호흡을 통제하고 있다는 강력한 통제감을 부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이비실을 쓴다는 건 그만큼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과가 입증됐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자료에 보면 저격수들이 격발 직전에 이 호흡으로 심박을 안정시키고 극도의 집중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감정의 파도를 잠재우고 인지의 균형을 회복시켜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최적의 판단을 내리도록 돕는 거죠. 이건 이름부터 재미있어요. 생리적 한숨이라니. 우리가 무심코 휴 하고 내쉬는 한숨에 그런 과학이 숨어 있었더니 자료 보면서 내 몸이 알아서 나를 구하려고 하고 있었구나 싶어서 소름이 돋았어요. 하하, 정확히 보셨어요. 이건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본능적으로 하는 호흡을 의도적으로 따라하는 기술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짧게 코로 숨을 훅 들이마신 뒤에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짧게 들이마시는 겁니다. 더블 흡입이죠. 그 다음에 입으로 길게 후 하고 내쉬는 거예요. 아, 들이쉬고 또 들이쉬고 내쉬고. 네, 이 이중 흡입 동작이 평소에 찌그러져 있던 폐의 작은 공기주머니, 폐포를 최대한 쫙 펼쳐줘요. 그래서 체내에 쌓인 이산화탄소를 아주 효과적으로 배출하고 뇌의 경보 시스템인 편도체를 즉각적으로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아주 빠른가 보네요. 네, 여러 호흡법 중에 효과가 가장 빠르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단 한 번만 해도 효과가 느껴질 정도죠.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쓴다는 느린 단일 리듬 호흡도 있었죠. 분당 5, 6회 정도로 아주 느리게 쉬는 거던데 이건 어떤 경지를 목표로 하는 건가요? 네, 이건 좀 더 높은 수준의 정신 상태를 목표로 합니다. 뇌가 아무 과제에 집중하지 않고 자유롭게 쉬고 있을 때 활성화되는 뇌 회로가 있는데 이걸 기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고 불러요. 기본 모드 네트워크? 네, 이 호흡은 바로 그 DMM을 의도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상태에 이르면 깊은 사색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갑자기 연결되는 통합적인 사고가 가능해지죠. 아, 명상가들이 추구하는 상태와 비슷한 거군요. 네, 뇌과학적으로 아주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료 읽으면서 저한테 가장 큰 아하 순간을 줬던 부분인데요. 4초 들숨, 2초 멈춤, 6초 날숨 같은 호흡법에서 그 2초 멈춤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냥 숨을 멈추면 산소가 더 잘 흡수되나 보다 했는데 자료에선 그 이유가 이산화탄소를 더 만들기 위해서라는 질문이 나오더군요. 이게 정말 핵심 같았어요.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네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숨을 멈춘다고 이산화탄소, 즉 CO2가 새로 생성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CO2는 우리 몸 세포들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 항상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호흡은 그걸 그냥 몸 밖으로 버리는 장치일 뿐이고요. 그럼 그 2초는 뭔가요? 2초의 멈춤은 CO2를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혈액 속에 자연스럽게 쌓인 CO2 농도 상승을 뇌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감지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뇌가 CO2 농도 상승을 인식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그게 오히려 불안 신호 아닌가요? 숨 막히는 느낌 같은 거요? 바로 그게 현대인들이 가진 가장 큰 오해이자 문제점입니다. 대부분 만성 스트레스 때문에 얕고 빠른 호흡, 그러니까 과호흡 경향이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 아주 약간의 CO2 상승에도 뇌가 큰일 났다, 숨 막힌다 하고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죠. 아, 센서가 너무 예민해져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2초간 의도적으로 숨을 멈추는 행위는 이 너무 예민해진 CO2 감지 센서를 리셋하는 역할을 합니다. 봐, 이 정도 CO2 농도는 지극히 정상이고 안전한 거야 라고 뇌에게 직접 가르쳐주는 거죠. 뇌를 재교육한다는 발상은 정말 흥미로운데 한편으론 좀 어렵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미 수십 년간 굳어진 뇌의 과민 반응을 고작 몇 분의 호흡으로 바꾼다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한두 번 한다고 수십 년 된 습관이 바뀌진 않죠. 그래서 자요에서도 이걸 훈련이라고 표현합니다. 훈력? 네,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듯 꾸준한 반복을 통해 CO2에 대한 뇌의 내성을 점진적으로 키워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이 2초 멈춤은 단순히 CO2 센서 리셋 외에도 숨을 들이자마자 반사적으로 내쉬려는 자동 회로를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역할도 하고요. 아, 주도권을 뺏어오는 거군요. 그렇죠. 호흡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겁니다. 또 폐폰의 압력을 안정시켜서 이어서 나오는 6초의 날숨이 훨씬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준비시키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뇌가 CO2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재교육하고 약간의 CO2 상승을 불안이 아닌 안정의 신호로 받아들이도록 훈련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현대인의 많은 불안 문제, 특히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사실 산소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 이 CO2 과민성에 뿌리를 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 4-16 호흡은 뇌에게 안전한 CO2 농도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불안 반응의 고리를 끊어내는 아주 효과적인 뇌 재교육 훈련인 셈입니다.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불안의 원인을 산소 부족이 아니라 CO2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보는 것. 그렇다면 이쯤에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이 호흡법이 모든 인간에게 필수적인 기술인지, 더 나아가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행복은 좋은 관계, 삶의 의미, 즐거운 경험, 이런 아주 복합적인 요소들의 결과물이니까요. 호흡법 하나 마스터했다고 갑자기 행복해지지는 않죠. 그렇죠. 하지만 현대인에게는 거의 기초 체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 체력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성적인 각성 상태와 과호흡에 시달리는 뇌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식적인 호흡 조절 기술이 없다면 신경계가 스스로 회복 경로를 찾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 행복을 직접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행복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땅을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처럼요. 네,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자료에 나온 뇌회로 비유를 빌려보자면 우리의 내면 구조가 가장 아래층부터 1. 생리적 리듬, 그 위에 2. 정서 반응, 3. 의미 해석, 그리고 맨 위층에 4. 기억과 서사, 이렇게 쌓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4층짜리 건물이네요? 그렇죠. 호흡은 이 4층짜리 건물에서 가장 아래층인 1번, 생리적 리듬만 직접적으로 담당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1층, 즉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그 위에 있는 2, 3, 4층이 제대로 설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1층이 무너지면 위층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니까요. 아, 그럼 좋은 일이 있어도 왠지 공허하다거나 딱히 이유도 없는데 불안하다는 느낌이 바로 1층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 근본 원인이 사실은 행복의 부재가 아니라 이 생리적 리듬의 붕괴에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죠. 1층이 안정되어야만 우리는 그 위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의미를 찾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흡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 나온 한 문장이 이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호흡은 인간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행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다. 자기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돕는 기술이라? 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속도에 맞추면서 우리 고유의 리듬을 잃어버리잖아요. 호흡 훈련은 바로 그 외부의 소음 가득한 리듬이 아닌 내 신경계 고유의 건강한 리듬을 복원시켜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도구인 셈입니다. 와, 정말 깊은 울림이 있네요. 오늘은 호흡이 어떻게 뇌의 상태를 바꾸는 스위치가 되는지, 그리고 다양한 호흡법들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특히 CO2를 견디는 능력을 훈련하는 것이 불안 조절의 핵심이라는 점, 그리고 호흡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는 통찰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호흡은 막연한 명상이나 영적인 수행 이전에 우리 신경계를 조절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우리에게 행복해야 한다, 긍정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잠시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서 자기 안에 고요하고 건강한 리듬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돕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일 뿐이죠.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는 오늘 다룬 것 외에도 집중력을 높이는 호흡, 숙면을 유도하는 호흡처럼 뇌 회로의 목적에 따라 훨씬 더 정밀하게 호흡을 설계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는 어떤 모드에 있나요? 혹시 긴장 모드인가요? 아니면 산만 모드인가요? 그리고 어쩌면 아주 단순한 호흡 리듬의 변화만으로 당신이 지금 정말 필요로 하는 그 모드로 전환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